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경제 성장 밑그림. 이걸 다룬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AI 대전환 그리고 초혁신 경제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해서요. 30개나 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계획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예전에 쓰던 경제정책 방향, 이 명칭 있잖아요. 이걸 아예 경제 성장 전략으로 바꿨다는 점.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만큼 이제 기술 주도 성장을 제일 앞에 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을 보면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0%였는데 올해는 0.9%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깊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기사 보니까 특히 앞으로 한 5년? 이 5년을 AI의 시대를 이끌 선도 국가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특히 그 핵심이라는 30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목표는 또 뭐고, 그리고 이런 큰 변화의 흐름이 결국 우리의 삶, 또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전략의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AI 3대 강국, 또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여기서부터 시작된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구체화하려고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그리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이렇게 4가지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 생각은 어떤가 이것도 좀 반영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반 국민 1000명, 또 경제 전문가 한 31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다수가 기술을 통한 성장에 공감했다. 이 점을 기획재정부가 좀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바로 그 공감대를 어떻게 보면 동력으로 삼아서 30개 선도 프로젝트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든 거죠. AI 대전환 관련해서 15개, 그리고 초혁신 경제 관련해서 15개, 이렇게 나눠서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이런 목표를 딱 설정했습니다. 목표만 세운 게 아니라 지원 방식도 보니까 정말 전폭적이던데요. 그냥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깎아주고 금융 혜택 주고 사람 키우고 규제 확 풀고 땅도 주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다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맞아요. 기업이 앞에서 끌고 가면 정부는 이제 주무부처랑 기재부가 딱 붙어서 전방위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처럼 남들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우리가 직접 기술이랑 혁신을 이끄는 초혁신 선도 경제로 가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전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포부인 거죠. 그 포부를 구체화할 30개 프로젝트 중에서 먼저 AI 대전환 15개 과제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정부는 이 AI 대전환으로 요즘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장률 떨어진다는 얘기 많잖아요. 이걸 좀 반전시킬 돌파구를 여기서 찾으려는 것 같아요. 걸고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게 뭐냐면 그냥 소프트웨어 형태의 AI 말고요. 로봇처럼 실제 물리적인 세계랑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AI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 좋은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진짜로 막 움직이고 일하고 그런 AI를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여기서 세계 3대 강국 안에 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처럼 좀 위험하거나 사람이 가기 힘든 곳 있잖아요. 거기서 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원 없이 배 혼자 항해하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 개발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와... 또 AI 기능 들어간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등 하겠다. 그리고 완전 자율비행 드론 개발해서 활용 범위 넓히겠다. 이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그럼 제조업 현장도 엄청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력 산업 분야 공장들을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걸 지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폰처럼 기기 자체에서 AI 계산을 하는 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하는 것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야... 이 분야들이 근데 미국이나 다른 기술 강국들하고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목표 달성하려면 진짜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서비스 쪽에도 AI를 막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국민들이 이제 직접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분야인데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나왔습니다. AI를 써서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나 고용 서비스를 추천해주고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고, 복잡한 세금 납부 절차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자동화하고, 또 신약 개발할 때 꼭 필요한 심사 과정, 여기에 AI를 도입해서 기간을 확 줄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AI 기술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이 인프라 투자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럼요. 공공부문이 가진 그 방대한 데이터, 이걸 더 활짝 열어서 관련 산업이랑 시장이 클 수 있게 돕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이나 의료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 아주 특화된 AI, 이걸 버티컬 AI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금융사기 딱 잡아내는 AI라던가, 아니면 특정 질병 진단에 최적화된 의료 AI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인프라 깔아도 결국 이걸 쓰고 발전시킬 사람이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인재 확보 전략은 어떻게 돼요? 아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해외의 뛰어난 AI 전문가들을 막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지금 우리나라 AI 인력이 밖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은 순유출 상태인데, 이걸 순유입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재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를 세계 20위권까지 올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AI 한글화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AI 한글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 배우고 쓰듯이 모든 국민이 AI를 좀 친숙하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약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초중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청년, 군인, 일반 성인, 전문가까지 각자 수준에 맞게 또 필요한 대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해서 나라 전체의 AI 활용 능력을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AI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건 뭐 기본 소양이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네요. 네, 그렇죠. 다만 이런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진짜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그 교육의 질이나 내용, 또 현장에서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 분야에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5개 과제,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이건 또 어떤 내용들인지 좀 보죠. 이 과제들은 AI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들은요. AI 기술 그 자체보다는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획재정부 안에 있던 신성장 전략 추진단을 초혁신 경제 추진단으로 이름도 바꾸고 규모도 키워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원 사업들을 다 총괄하도록 했어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야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선 소재 부품 분야에서 5개 과제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효율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요. 이거 기술 자립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대표적이고요.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에도 중요하죠. 또 LNG, 액화 창환가스 운반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화불창 관련 소재 부품 국산화율 높이는 것도 있고요. 아, 최근에 엄청 뜨거웠던 초전도체 관련 내용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초전도체 표준화와 양산화 기반을 만들고 응용기술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자기기 열시켜주는 고방열 그래핀 소재, 성용화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주 강하고 열에 잘 견뎌야 하는 산업에 쓰이는 특수탄소강 기술 강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 체력, 이걸 좀 튼튼하게 하려는 과제들이에요. 이게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는 상황에서 핵심 소부장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기후 위기 대응이나 미래 사회 준비 이런 쪽 프로젝트들도 비중이 꽤 커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에너지하고 미래 대응 분야에 6개 과제가 몰려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 좋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우리가 앞서 나가고, 큰 발전소 중심이 아니라 작은 재생에너지원들을 지역 단위로 연결하는 분산형 전력망, 이걸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먼바다에 짓는 해상풍력 기술,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손실 없이 보내는 고압 직류 송전, HVDC 기술 경쟁력 확보, 이것도 중요하고요. 에너지 전환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군요. 원자력 관련 내용도 있죠. 네, 탄소 배출 없이 전기 만드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에서 우리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기존 큰 원전보다 안전하고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 시장을 우리가 먼저 잡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 수산업 생산성 높이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그리고 국방이나 기상관측에 쓰일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이런 것도 미래 준비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붐업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야가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K붐업. 이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좀 잘 나가거나 앞으로 클 가능성이 큰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 이걸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4개 과제가 있는데 신약 개발 중심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 게임이랑 웹툰이 이끄는 K 컨텐츠 산업, 그리고 화장품 중심의 뷰티 산업을 한데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 클러스터를 만들고 K푸드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죠. 진짜 30개 프로젝트 하나하다 보니까 분야도 엄청 다양하고 목표들도 상당히 도전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큰 계획을 실행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텐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가칭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자그마치 100조 원 이상이에요. 100조요? 네, 정부 재정으로 이미 만들고 있거나 만들 계획인 첨단 전략 산업기금 같은 데서 50조 원 이상을 넣고요. 여기에 민간 금융기관 같은 곳의 자금 50조 원 이상을 합쳐서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10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이 엄청난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되는 거예요? 주된 투자 대상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AI 관련 미래 전략 산업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또 이것과 관련된 혁신 기술 가진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입니다. 특히 AI 산업 키우는 데는 펀드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꼭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AI 분야에 정말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자금이 과연 효과적으로 잘 쓰일지, 또 어떻게 관리될지 이것도 정말 지켜봐야 할 포인트겠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성장 전략만 막 밀어붙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좀 힘들어지거나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항상 있잖아요. 이번 발표에 그런 부분을 좀 생기는 민생 안정대책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나요? 네, 정부도 그 점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이번 성장 전략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어려움 덜어주는 민생 보강 대책들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모두의 성장이라는 방향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고금리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존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원금 이자 갚는 걸 잠시 미뤄주는 상환유예, 그리고 신용도 낮아도 대출받게 도와주는 전환보증, 이른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 세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요즘 식당이나 가게 가면 흔히 보는 그 무인 주문기기 있잖아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이것 관련 지원책도 좀 눈에 띄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기계 들여놨다가 중간에 계약 깨면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 좀 줄여주고 카드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내는 결제 대행 수수료, 피지 수수료라고 하죠. 이것도 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걸로 보여요. 세금 관련 혜택도 있군요. 네, 음식점이나 일부 제조업체들이 부가세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사왔을 때 그 산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어요. 의제 매입세의 공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나라 세금 낼 때 내야 했던 납부대행 수수료율도 낮출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분들 노후 대비책으로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얘기도 있네요. 네, 노란우산 공제.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나이 들었을 때 대비해서 저축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분기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었거든요. 이 공제부금 한도를 연간 1,800만 원까지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와, 많이 늘어나네요. 네, 월 150만 원 수준이죠. 자영업자분들 좀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성장 전략이랑 같이 이렇게 민생 안정 노력도 하려는 모습은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새 정부는 AI와 초혁신 기술 이 두 개의 엔진을 달고 국민성장펀드라는 100조 원 넘는 막대한 연료를 쏟아부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정말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말한 그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에서는 이런 전략에 대한 어떤 절박함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요. 이 거대한 청사진은 단순히 뭐 경제지표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지형도 자체를 바꾸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필요한 능력에도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AI 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우리 일상생활 구석구석에도 영향을 줄 잠재력이 크죠. AI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있고 정부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과연 어떤 미래가 현실이 될지 계속 좀 관심 가지면서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을 막 강조하면서도 그 열매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 이걸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막 전방위적으로 AI 전환이다, 초혁신이다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혹시 기술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을지,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 일자리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없을지, 과연 이런 잠재적인 부작용들을 어떻게 좀 줄여나가면서 변화 과정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정말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